네, 반갑습니다. 추석 잘 보내고 계십니까? 추석 특집 방송을 저희가 구성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몇몇 의원님들 좀 모시고 여러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추석 특집 방송 중에 언더 73 나이가 좀 비슷한 조금 차이도 있나 모르겠습니다. 비슷해요. 예, 좀 차이가 납니다. 네. 각자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가 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네. 원래 이제 김상우 의원까지 세 분이 같이 진행을 했는데 김상우 의원이 조금 늦은 관계로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리고 바로 방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삼선 의원이시더라고요. 우리 삼선이 돼버렸어요. 삼선이 돼버렸어요. 박주민 의원 모셨습니다. 네. 요즘 이제 그 헤어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뭐 요즘에 앞머리가 20년 만에 생겼고요. 예. 이 앞머리 관리하는 방법을 찾다가 제가 이제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파마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 예. 머리가. 자고 일어나도 그냥 자고 일어나도 그대로. 그대로. 자, 요즘에 또 법사위에서 간사 맡으시면서 맹활약하고 계시는 우리 또 김용민 의원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조곤조곤 조지는 기술이 대단하십니다. 요즘 법사위 뭐 너무나 뜨거워요, 정말. 아, 예. 그래서 법사위가 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희도 저희인데 예. 법사위에 소속돼 있는 이제 직원분들 계시잖아요. 전문위원이나 이런 분들, 행정실 직원, 예. 그리고 우리 보좌진들이 예. 다 너무 힘들어합니다. 그러니까. 회의 좀 그만 열어주세요. 그래서 청문회가 몇 번이고 도대체 네. 공청회가 몇 번이고. 청문회 공청회 없으면 또 소위 열고 전체회 열어서 고위법하고 뭐. 예. 우리 두 분은 일복이 좀 터진 분들, 그러니까 당에서 뭔 일만 터지면 늘 일 시키는 일만 시키고 좋은 자리는 안 주시더라고요. 이거 뼈 있는 얘기다, 뼈 있는 얘기. 그래서 그때 정청래 법사위원장 이제 물러난 다음에 누가 해야 하냐 막 이러다가 결국 이제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제 하게 됐죠. 그 사이 뭐 이춘석 법사위원장도 있었고, 근데 어쨌든 간사가 탄탄해야 한다. 그래서 저도 뭐 강력하게 김용민 의원님을 추천한 바 있고 많은 분들이 그걸 원했는데 사실 당사자는 너무 힘든 일입니다. 아우 너무 힘들어요. 네. 그 보좌관들도 얼굴이 다 떴던데요. 네. 사실 저도 법사위 간사 해봤지만 진짜 일이 많아요. 그러니까 특히 타입법도 계속 처리가 돼야 돼서 맞아요. 쉬질 못해요. 야, 그리고 법사위 위원들이 발군의 실력들을 다 발휘하시는 것 같아요. 잘하시더라고요, 다들. 법사위원님들이 예. 다들 강성이 있어요. 자꾸 뭘 하자고 하셔가지고 저보고 하다 막 보면 약해졌다, 네. 막 변했다 저보고 막 네. 자꾸 그러고 있습니다. 그 얼마나 또 김용민 의원님이 그거 발휘하셨잖아요. 저거 뭐야 공수처 개정안 아, 예, 발의했죠. 모든 수사를 다 할 수 있도록 공수처 네, 저기 판사, 뭐야. 검사, 경찰에 대해서는 예. 모든 범죄 범죄를 수사할 수 있게 그러니까. 발의했죠. 예. 사실 그게 필요하고 공수처가 집중해야 돼요. 법조 비리를 확실하게 네. 파는 그런 수사기관이 돼야 됩니다. 야. 그리고 또 박주민 의원은 문신사법. 뭐다 돼가지고. 예. 근데 본회의에서 이 처리가 안 되네. 그렇죠. 법사위까지 잘 통과시켰는데요. 법사위까지 잘 됐는데. 그게 어떤 의미가 있죠? 문신사법이? 그러니까 33년 동안 어마무시하게 많은 사람들이 문신을 받았죠. 예. 단연구호장까지 다 포함된 개념이니까 한 1,300만 명? 이야, 근데 그게 다 1,300만. 불법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네. 야매로 한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네, 심지어는 뭐 국회의원들, 장관들 뭐 이런 사람들 다 단연구화장하고 문신하고 했어도 불법이고. 그러니까 관리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환경 속에서 하기도 하고. 그렇죠. 그게 이제 합법화가 되면은 네. 이제 관리가 되면서 보다 건강한 환경에서 네. 문신행위가 이루어지고 또 산업적으로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타투이스트들이 전 세계적으로 각광을 받습니다. 아, 실력이 있구나. 실력 있습니다. 오. 뉴욕이나 이런 데서 이제 문신 관련된 뭐 전시회 이런 거 하잖아요. 예. 다 한국 사람들이 가서 합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외국에서도 이제 그런 관광이 이루어질 수도 있겠네. 해외. 실제로 지금도 관광을 오는 사람들 중에는 와서 문신하고 가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야, 그래요. 옛날에 이제 피부 미용 이런 것만 생각했는데 성형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구나. 역대 몇 번의 정부에서 다 이 문신을 합법화하겠다라고 공약을 걸거나 또는 내부 검토를 했었던 이유가 산업적 측면이 매우 크기 때문에 그런데 안 돼 왔었죠. 근데 이번에 많은 분들이 애써 주셔가지고 드디어 문턱을 거의 다 넘었습니다. 예. 먼저 그 얘기 한번 좀 나눠보고 싶은데 조의대 청문회 있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방송이 이제 나가는 시점에서는 아마 불출석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30일 날. 네. 이 앞으로 어떻게 압박 강도를 어떤 식으로 좀 높이실 생각이십니까? 방법론을 찾자면 저희가 이제 국감에서 다시 또 불러서 예. 뭐 증인을 채택하고 국감에서 다시 이 문제를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확인을 할 거고요. 예.
그다음에 또 필요하면 현장 검증 가야죠. 대법원 현장 검증 가서 한번 다 뒤져봐야죠. 근데 국회 또 권한이거든요. 할 수 있거든요. 현장 검증. 네. 예. 그게 국정조사 안에 있는 건가요? 아니 그게? 국정감사, 국정조사랑 상관없이 그 그 사이에 할 수도 있는데 네. 그것과 무관하게도 갈 수가 있어요. 조희대는 끝까지 버틸 수 있을까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모르겠어요. 이게 뭐 사퇴냐 아니냐의 문제보다는 저는 사건의 본질에 우리가 접근을 하는 게 더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예. 조희대 대법원이 사실은 사법 쿠데타를 일으키고 네. 그 대법원 판결을 이상하게 해서 대선에 개입하고 대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고 한 건 명백한 사실입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증거 있냐 없냐고 하는데 이건 팩트죠. 이거는 바꿀 수 없는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제 한덕수를 만났냐 안 만났냐는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문제가 아니라 맞아요. 사이다 문제이죠. 그렇죠. 그 과정에서 한덕수를 만났으면 진짜 의도가 입증이 되는 것이고 네. 의도가 입증이 안 되더라도 그냥 그 자체가 판결 자체가 이미 네. 사법 쿠데타를 일으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에 대해서 저희가 근본적으로 파헤쳐 보고 잘못이 있는 사람들에게 책임을 물려야겠죠. 그거는 조희대도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저희 생각하고 아니, 있습니다. 법원 행정처는 직위원 그 감사한 거 있잖아요. 그 네, 술접대 감찰. 받은 거, 네. 눈살롱 뭐.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결과를 내놓지 않잖아요. 지금 공수처의 수사 중이니 그 수사 결과를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이에요. 아, 공수처 수사가 지금 본격적으로 들어갔습니까? 네, 그런데 공수처도 뭐 수사가 아직까지 좀 지지부진한 건 아니냐라고 저희가 생각해서 법사위에서도 예. 이 부분 좀 공수처에게 강도 높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그 당시 했던 일 자체도 매우 심각한 문제이지만 네. 사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서도 재판의 독립, 특히 그 중에서도 내부적 권력 행사로부터의 독립이라는 부분이 크게 이제 문제가 됐었거든요. 예. 근데 그 이후에 사실은 사법개혁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여전히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 제도가 그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희대 대법원장이 또 여러 가지 이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번에 좀 명확하게 문제들이 좀 밝혀진다면 예. 뭐 국정조사라든지 청문회라든지 국정감사라든지 이런 것들 통해서 사법개혁을 좀 제대로 해야죠. 그러니까 대법관 숫자를 늘리는 것뿐만 아니라 내부의 권력작용으로부터 재판이 독립될 수 있는 시스템들, 예를 들어서 뭐 법원행정처를 수평적인 기구로 만든다든지 법원장 임명제도가 아니라 호선제도로 한다든지 예. 뭐 이런 얘기가 많았었거든요. 제도화하자.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안 되는데 이번에 좀 그런 게 되는 계기가 좀 됐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아니 그리고 이 조희대 청문회를 저희가 진행하려고 하니까 법원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보수 언론도 그렇고 상권분리 위반이다, 뭐 사법부 독립 침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 이게 무슨 상권분리 위반입니까? 상권분립은 각각 분리해서 각자 독자적으로 존재하라는 게 아니에요. 서로 견제하라는 것이죠. 맞아요. 그러면 상권분립 그렇게 얘기할 거면 국회의원이 법원 가서 재판받는 것도 상권분립 위반입니까? 아니죠. 법에 따라서 헌법에 따라서 잘못한 사람은 가서 재판받는 것이고요. 사법부도 뭔가 문제가 제기되고 의혹이 제기되고 그다음에 대선 한복판에 개입해서 문제가 생겼으면 문제를 일으켰으면 수사 받아야지. 쿠데타를 일으켰으면 그렇죠. 수사도 받아야 되고 국회 와서 조사도 받아야죠. 그러면 그게 국회의 고유 권한입니다. 상권 분립에서 핵심은 분리해놓고 상호 견제하게 만드는 게 핵심이에요. 분리해놓는 게 끝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상권 분립에 딱 맞는 지금 일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국회가. 그리고 사법부 독립 자꾸 얘기하는데 자꾸 사법부 독립 뒤로 법원이 숨습니다. 그런데 사법부 독립이라는 것은요. 독립해서 재판하라는 것까지는 좋은데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서 독립해서 재판하는 건 맞는데 그 이유가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입니다. 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 국민의 선택권, 선거권을 침해했잖아요. 그 판결로. 그것은 사법부 독립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이에요. 그러니 사법부 독립으로 자기들의 재판을 검증할 수 없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재판 검증보단 재판 사무에 대한 검증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배당됐느냐? 왜 그렇게 일사천리로 진행이 됐느냐? 네. 이것을 검증하는 겁니다. 올해 안에는 뭐 사법개혁의 가닥이 다 잡히지 않겠어요? 근데 지금 그 사법개혁 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게 제가 말씀드렸던 그런 내부 시스템적인 측면까지 가진 않아요. 이게 네, 대법관 증언 문제. 증언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사법행정이 중요한 부분이 될 건데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추가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고 그렇지 않으면 조희대 대법원장 지나가고 또 다른 대법원장 와서 또 그런 장면 칠수 있어요. 그렇죠. 이번에는 좀
불가역적인 네. 뭐 구조적인 부분을 다 좀 도려내야 할 것 같은데 어쨌든 연말까지는 좀 뭐가 좀 확실히 좀 보였으면 좋겠어. 더 끌기에는 저도 준비가 돼 있습니다. 법사위는 언제든지 준비가 돼 있습니다. 언제든지 회의 열 준비가 돼 있는데 이게- 법이 안 넘어오고 있네요. 맞아 이게 여론의 역풍 막 늘 그런 걸 고민하잖아요. 그래도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나 민주당의 다수의 의원들이 흔들림 없이 지금 임하고 있는 것 같고 지지자들 한결같은 마음이고 지금 뭐 맞아요. 내란과 다 연결돼 있거든 이게. 그러니까 지금 뭐 국민의힘 의원들도 막 반대하지만 속으로는 민주당이 얘기하는 또는 시민단체들이 그동안 얘기했던 사법개혁 찬성할 거예요. 왜냐하면 네. 2년 지나면 대법원장 우리 대통령이 지명해요. 그때 그래서 그렇죠. 예, 방송법 개정해서 권력의 손에서 공영방송을 놨잖아요. 예. 사법부도 좀 그렇게 네. 어느 국민이든 어느 정치 네. 세력이든 예. 다 안심할 수 있는 제도로 만들자는 거지 뭐 민주당이 장악하겠다고 하는 게 아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조금 있으면 12월 3일인데 예. 12월 3일 되면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되거든요. 그러네요. 근데 국민들께서는 내란이 벌어진 지 1년이 지났는데 내란이 어느 정도 청산됐느냐로 민주당과 이재명 정부를 평가를 하려고 할 겁니다. 지금은 뭐 그게 안 보일 수 있지만 그때 되면 딱 보일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서는 지금 최선을 다해서 내란 청산에 집중해야 됩니다. 네. 말씀드린 도중에 우리 또 김상욱 의원님 오셨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네, 반갑습니다. 김상욱입니다. 막내인데 제일 늦었습니다. 근데 여기 오니까 무슨 우와 추석인데요? 예, 추석 특집 방송입니다. 오늘. 방송. 추석 특집인데 추석 이게 다음 날 방송된대. 추석 다음 날 방송된대요. 추석 다음 날 방송이라서 예. 너무 좋다. 먹어도 되는 건가요? 아니요. 방송에 집중해주세요. 플라스틱 아닌가 저거? 감을 좋아해서. 네. 대통령 얘기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뭐 그 미국도 다녀오셨고 그런 상황인데 대통령이 국정운영 보면서 어떤 느낌 좀 드셨습니까? 원래 이제 오랫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저는 굉장히 애를 쓰신다라는 느낌. 네. 그러니까 늘 항상 애를 많이 쓰시는데 특히 대통령 되고 나서는 진짜 애를 많이 쓰신다.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요. 뭐 국무회의를 공개한다든지 국민들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소통한다든지 이것도 네. 다 애를 쓰시는 거고 수해 현장 이런 거 다 가시잖아. 가셔가지고 그 수해 입은 농부 어르신하고 직접 얘기 나누면서 죄송하다고 사과하고 이런 것들이 정말 어떻게 보면 진짜 국정을 정상화시키고 네. 국민들의 마음을 다독이는 그런 애쓰는 장면인 것 같아서 다 참 보기 좋더라고요. 네. 김용민 의원님 어떻게 네, 보셨습니까? 진짜 직전 내란 수계와는 너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안정감을 주고 계시죠. 그리고 되게 상식적인 국정 운영. 그런데 이게 사실은 새로운 게 아니라 이재명 대통령님의 이제 스타일이에요. 그 앞서 최고회의를 당대표로서 당을 이끌고 최고회의를 운영하고 뭐 의총에서 보여줬던 모습 이런 다양한 그동안에 그 국회에서 보여줬던 그런 모습들이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됐지만 그래도 그 기준들이 그대로 유지되면서 굉장히 성실하고 토론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게 대단한 것 같습니다. 한편 저는 이제 지표로 예. 이재명 정부가 얼마나 잘했냐는 사실 경제 지표로 확인이 돼요. 네. 뭐 코스피가 예. 지금 최대치를 찍고 있는 것도 있지만요. 그거 말고 숨은 지표가 하나 있습니다. CDS라고요. 예, 국가 부도 그러니까 신용 디폴트 스왑이라고 예. 이 CDS 지수는 국가의 리스크가 어느 정도 되느냐, 신용 부도 리스크가 얼마가 되느냐를 측정하는 지수인데 예. 전 세계가 다 이제 CDS를 다 측정하고 프리미엄을 줍니다. 그래서 그 일종의 보험료 개념인 거예요. CDS 프리미엄이 얼마가 나왔다라고 하면 그만큼의 보험료를 지출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내란 때는 CDS 프리미엄이 상당히 높았거든요. 쫙 치솟아 올랐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이 지수가 그러니까 낮을수록 좋은 건데요. 내는 비용이 줄어드니까. 절반 이하로 뚝 떨어진 현재의 지수가 프랑스, 미국, 일본, 영국보다 좋습니다. 그 나라들보다 국가 부도 위험 가능성이 그러니까 신용 리스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라고 보여져. 그러면 국제 시장에서 금융 자금 조달의 비용이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리고 외국에서 이 나라가 앞으로 더 성장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수로 평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CDS 지수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그 지수가 굉장히 많이 호전됐어요. 아. 역대 지금 최저치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프랑스는 요즘 너무 안 좋고. 야, 내가 그 깜빡했네 진짜. 우리 김용민 의원 하면 사람들이 다 법조 이슈, 검찰개혁, 사법개혁 이것만 잘하는 줄 아는데 이분이 원래 금융 전문 변호사. 아 맞습니다. 제가 사람들이 몰라. 금융 전문이었습니다. 오늘 상품 다루고 네, 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야, 이런 얘기 저 김용민 의원님한테 들으니까 또 새롭네요. 예. 우리 김상우 의원님한테는 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이제 그 중도층이나 시장 보수 세력들 있지 않습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국민의힘 쪽을 조금 지지했던 이런 분들 아예 구구 세력들 빼고 좀 중도 성향이 약간 있는 시장 보수 세력들이 볼 때 이재명 대통령이 어떻게 비춰지고 있을까요? 그분들의 눈에. 우선 좀 일 잘하는 대통령 이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무래도 대다수 시민들께서는 좀 나라 운영이 안정적이기를 원하는데 좀 안정성 이런 것들이 많이 좀 확보가 되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원칙이 좀 지켜지고 있다. 그리고 예측 가능한 국정 운영이다. 이런 면에서 좀 후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다만 조금 이제 사업하시는 분들 사이에서는 노란봉투법 통과 이후에 좀 불안함을 느끼는 분도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고요. 이제 그런 이제 불안함들 이제 또 다 또 수용을 하면서 저희가 더 발전적인 실행을 해 나간다면 아마 중도 쪽에서 점점 더 많은 지지도를 더 확보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가장 인상적인 장면들은 어떤 장면인가요? 하나만 딱 꼽아 주신다면 각자 대통령 모습 보면서 아 이거 눈에 딱 띄더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수해 현장에 가서 이제 피해를 입으신 분이 다가오니까 우산을 씌워드리면서 네. 왜 그러시냐 그랬더니 본인이 키우던 소가 산사태가 나서 그 길이 막히고 그래서 먹이를 못 주러 가고 있다. 그랬더니 그 당장 지금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랬더니 조그만 장비가 지원이 되면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지시하시고 돌아서시면서 이제 죄송하다라고 얘기하는 장면이 가장 가슴 뭉클했고 네. 현재 이제 이재명 정부가 국민을 대하는 태도 아. 이걸 압축적으로 좀 보여줬다고 생각해요. 네. 김용민 의원. 저는 이 국무회의를 공개하면서 그 모습들이 상당히 든든하다라는 느낌을 딱 그렇죠. 줬습니다. 뭐 국무총리부터 시작해서 각 장관들이 전문적인 자기 영역에서의 전문적인 의견들을 개진하고 그것을 대통령이 경청하시면서 또 의견을 존중하고 또 때로는 질타도 하지만 현장에서 그 네, 자리에서 너무 흥미로워요. 예, 국무회의가 재밌다라는 거 사람들이 이제 예. 법사위만큼 재밌어요. 맞아요. 어떻겠지만 법사위 못지않게 재밌어. 네, 굉장히 재밌다라고 하시는데 예. 어쨌든간 그 모습 자체가 상당한 신뢰감을 줍니다. 이렇게 공개하고 투명하게 국가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좀 회복됐다라는 그런 느낌을 줘서 그 그러니까 부분이 인상적이에요. 국무회의를 공개하고 국무회의에서 장관들하고 질답을 하고 토론하시잖아요. 예. 이게 이제 어떤 효과를 미치는지 제가 좀 그 공무원들한테 물어봤더니 예. 일이 장관들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라는 느낌을 국민들이 받는다는 거예요. 옛날에는 네. 그냥 뭐 흔히 말하는 청와대가 다 알아서 하는 건데. 대통령실이 하는 거예요. 대통령실이 하는 거고 장관은 왠지 그냥 그런 행사 다니고 이런 사람인데 일이 장관 중심으로 돌아가는구나. 심지어 장관이 혼나는 것도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부처 일이 안 되면 장관이 깨지는 거예요. 야, 대통령. 그거 가장 크네요. 그래서 이 장관들이 오히려 지금은 뭐 국무회에서 혼나기도 하고 이러지만 그게 그 휘하 공무원들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된다고 그래요.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요하네. 김상훈님은 뭐가 제일 꽂혔어요? 저도 사실 국무회의가 제일 꽂혔는데요. 그거 더해서 또 하나 좀 아무래도 대미 외교를 하시는 부분이 네. 상당히 중심을 잘 잡고 준비가 잘 되어 있으면서도 현명하고 동시에 나라의 품위와 자존감도 지켜가고 계시거든요. 이렇게 좀 너무 능수능란하게 세계 어떻게 보면 지금 민주주의 붕괴 시대고 또 경제가 뭐 지경학적으로 분절화가 이루어졌다는 말이 나올 만큼 뭐 정말 종잡을 수 없는 그런 대외 환경인데 또 우리나라가 지금 대통령 취임 직후부터 대통령님께서 참 이제 관세 문제나 이렇게 중대한 문제들을 많이 맞닥뜨리셨어요. 네. 근데 너무 노련하게 동시에 국가의 품위도 지켜가면서 그런 대처를 하시는 것을 보면서 좀 든든함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이 관세 협상 관련돼서 되게 신기했던 장면이 조선일보조차도 네. 판단 있게 협상하라는 식의 주문을 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 뭐
여야가 있을 수 없지. 진보 보수가 있을 수 없지 사실. 일부 나라 팔아먹으려는 이상한 사람들 빼고는 빼고는. 다 네. 그런 애들 근데 제법 있어. 그래서 오늘 구구 얘기를 잠깐 여쭤보고 싶은데 네. 국민의힘이 완전히 구구 세력에 먹혔다. 그다음에 뭐 사이비 이단 세력 최근에 이제 통일교 뭐 신천지 계속 나오잖아요. 이래저래 정가운 세력도 있고 이 국민의힘이 그 제대로 갈 수 있을까? 원래 정통 보수 세력들이 볼 때 걱정이 있을 것 같아. 그분들의 눈은. 근데 정치 현장에 있는 여기 계신 분들도 어쨌든 야당이 건전하게 서 있어야 할 맛이 나는 거 아닙니까? 사실 국가 전체적으로 보면. 김용민은 어떻게 보세요? 근데 이제 기존의 전통적인 시각이나 전통적인 흐름에서는 국민의힘의 저 극우화가 빠르게 무너질 것처럼 보이는데 그런데 조금 달라진 것 같아요. 최근에 뭐 세계적인 추세도 그렇고 전 세계가 다 뭐 종교를 중심으로 하거나 아니면 어떤 여러 가지 이슈 이익을 중심으로 해서 상당히 극우화돼 가고 있는 것들.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예. 자꾸 이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의 분노의 대상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고요. 예. 그 분노의 대상을 만들면서 자신들의 또 우월적인 어떤 이야기들을 하고 그게 또 집단화되고 하고 표출이 되고 현장에서 예전에는 뭐 온라인에서만 극우적인 시각들이 발현됐다면 지금은 그 오프라인에서 실제 사회에서 발현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이제 자꾸 더 늘어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만큼 살기 팍팍해졌다는 얘기인데 결국에는. 예. 그래서 이런 현상들이 정치권에도 이전이 되고 최근에 뭐 당대표나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선거에도 실질적인 영향을 아주 크게 미쳤다고 저는 봅니다. 네, 그렇게 보여지죠. 네. 그러면 당분간 이 국민의힘은 지지했던 그 세력들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기 때문에 더 극단적인 모습들을 나갈 거예요. 맞아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직전 대선에서 국민의힘이 그런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40%의 득표를 했기 때문에 지금도 그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니들은 우리한테 극우라고 하고 극단이라고 하지만 우리 40% 지지 받았어. 그러니까. 라고 지금도 그걸 방어막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포기할 리가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은 계속 그쪽으로 달려갈 겁니다. 예. 다만 거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이제 냉정하게 평가하고 국민의힘이 극우화로 치닫는 것은 심판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게 지방선거죠, 사실. 맞습니다. 이 심판의 끝을 잘 만들어야죠. 맞아요. 근데 약간 저는 더 우려가 된다. 또는 뭐 김용민 의원님보다 조금 더 비관적으로 본다면은 네. 지금 보면은 이제 좀 더 자세한 상황 김상욱 의원님이 더 잘 아실 것 같은데 국민의힘이 방금 얘기하셨던 극우 세력 또는 사이비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장악된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게 돼요.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지방선거에서 졌다고 해서 달라지지도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수도 있어. 완전히 장악됐다면. 음. 그러면 뭐 사이비라든지 또는 극우 세력들이 지방선거 졌으니까 달라져야지라고 생각을 한다는 건데 전 그렇지 않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당을 장악했다는 건 안 바뀔 수도 있다는 거고. 그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제가 너무 비관적으로 보는 걸 수도 있는데. 아니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뭐 이재명 정부의 한두 가지 만약에 뭐 꼬투리가 잡히면 그거 가지고 극대화해서 거리로 나오고 계속 뭐 탄핵 주장하고 퇴진 주장하고 그렇게 하면서 또 그 세력이 유지가 되잖아요. 극우 세력들은. 그렇게 하면서 버틸 가능성도 있죠. 왜냐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서 새로운 깃발을 들고 뭔가 혁신을 추진할 동력이 별로 안 보여서. 안 보여요. 그러니까 저도 이번에 전당대회 전에는 약간의 그런 희망을 좀 가졌었는데 예. 또 그렇게 저한테 얘기하는 의원님들도 계셨어요. 예. 전당대회가 마지막 계기다. 이때 뭔가 변화가 없으면 자신들은 뭐 나가든지 뭘 하든지 하겠다. 근데 딱 끝나고 나니까 다들 말이 바뀐 거예요. 지방선거 때까지는 봐야지. 지방선거 때 바뀌겠냐고요. 그냥 그렇게 그냥 쭉 가는 거 아닌가. 김상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지금 받기가 상당히 힘들죠. 구조적인 문제도 있고 또 당원 구성의 문제도 있고 또 그동안 봐줬던 체계 문제도 있고. 근데 이 부분에서 우리가 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뭐냐 하면요. 제가 누차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보수가 제대로 서야지 극우가 막아지는 거지 보수가 제대로 못 쓰면 극우를 막을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극우의 원동력은 진영 정치입니다. 그래서 진영 정치 지금처럼 이제 우리나라 양당 구도로 왔고 또 지역적으로도 세대별로도 나눠져 있는 상태잖아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국민의힘이 극우적 모습을 띈다 하더라도 그걸 막아줄 보수 세력이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계속해서 살아남습니다. 뭐 심지어 예를 들어 국민의힘이 위원정당 해산된다 손 치더라도 당 이름만 바꿔서 다시 해체해버리거든요. 죽지가 않는 거예요. 없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그래서 좀 건강한 보수 제대로 된 가치 지향적 보수가 서야지만 네. 그 보수의 힘으로 극우를 막을 수 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극우라고 하는 것이 혐오를 일으키고 갈등을 일으키고 또 이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깨들어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네. 보수라고 하는 것은 사회 통합을 지향하고 안정을 지향하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켜가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게 보수거든요. 근데 이 보수와 극우가 지지층을 같이 공유를 해버리면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 같은 경우는 기존 보수 정당에 극우가 스며들면서 보수를 없애버리면서 극우가 됐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 거고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극우 정당이 별도로 극우 정당으로 오면서 보수 정당이 그걸 막아가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도 참정당이라는 극우 정당을 자민당이라는 보수 정당이 막아가고 있는 중이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좀 구조적으로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 됐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보수의 기치를 들 세력이나 사람이 있습니까? 지금 안 보이죠. 전혀 없는 상태고. 근데 사실상 현재 우리나라의 보수의 기능은 뭐 제가 계속 얘기하고 있지만 우리 민주당이 수행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합의한 원칙을 지키고 우리 사회가 합의한 가치를 지키고 사회 통합과 안정을 위하고 혐오와 갈등을 줄여나가고 책임 정치를 하고 이게 보수의 모습인데 그 보수의 기능은 민주당이 지금 잘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뭐 방법은 두 가지인 것 같아요. 정말 제대로 된 보수 정당이 새로 일어나거나 또는 우리 민주당이 이렇게 보수의 기능을 잘 수행하면서 정통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이걸 국민들께서 인정을 하고 알아주시거나 만약에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잘 수행을 하고 있는데 이걸 국민들께서 잘 아시고 보수라고 하는 것이 기능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신다면 더 이상 국민의힘을 지지할 이유가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진보 영역이 새로 열릴 수 있어서 저는 그게 가장 건강한 모습이라는 생각이고요. 만약에 뭐 새로운 보수당이 나타난다 그러면 우리 사회는 계속해서 진보 영역이 갇혀버려요. 뭐냐면 민주당이 이미 보수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데 그보다 더 우쪽에 있는 새로운 보수가 나타나서 그러니까 중도 보수와 우쪽 보수가 서로 다투는 형국이 되고 양당 구도 또 성립되어 버리면 마찬가지로 또 진보 영역이 없어져 버리거든요. 네. 저는 좀 바라건대 민주당이 보수의 기능을 하고 있다는 것을 국민의힘 지지층께서도 이제 받아들이시고 국민의힘이 보수 정당이 아니라 극우 정당 또는 수구 정당 또는 경우에 따라 국가 이익에 전혀 반하는 행동을 하고 그걸 바꿔갈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시고 새로운 진보의 영역들이 좀 열릴 수 있도록 네. 여지를 만들어주면 좋겠다.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보수 기능을 잘 수행해야 돼요. 그래서 민주당이. 참 그 맛깔나게 표현을 잘하셔. 네. 김정은 의원의 장점이에요. 예. 조금 더 국민의힘의 속사를 좀 말씀해 주셔도 재밌을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건 나중에 지금 해야 할 일이 많아요. 아니 다 문제가. 팔면 안 와. 오늘 사실은 세 분을 모신 이유가 이 민주당의 이분들이 지금 젊은 분들도 아니에요. 맞아요. 박주민은 52이에요. 52야. 여전히 40대인 줄 알아. 셋 중에 외모로는 제일 어려 보이죠. 아니 52. 그래서 그 흔히 이야기하는 포스트 586 세대들 지금 50 전후 그리고 40대 중반 이런 분들이 뭔가 민주당의 새로운 바람을 좀 불어 넣어야 하는데 그건 뭐 이견이 없는 것 같아요. 그 분들 중에 핵심적인 인물들이 좀 많이 나왔으면 좋겠고 뭔가 새로운 가치, 새로운 노선, 새로운 어떤 정당 문화 혁신 이런 걸 좀 주도해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새 보니까 민주당이 꽤 늙어진 거야. 맞아요. 네. 그걸 자각을 못 하시더라고. 현장에 있는 분들은 그냥 재선, 3선, 4선, 5선 막 이렇게 가다 보면 자기는 그냥 쭉 그냥 가니까 그 의식을 못 갖고 계시더라고. 근데 딱 보면 40대 의원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맞아요. 많지가 않습니다. 많지 않죠. 많지 않죠. 저도 아직까지 간신히 만 40대이긴 한데 만 40대 김의원님이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 나이는 50이 그죠? 됐고요. 저보다 2살 어리죠. 만 49입니다. 예. 김상호 의원님이 몇입니까? 예, 저는 MZ입니다. 에이, 거기까지는 아니잖아. 맞아요. 이미 확실히 MZ가 어려요. 80년 1월 1일부터 M이 시작이거든요. 제가 80년 1월 1일생이라서 저부터 MZ가 시작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엑스에서만이 나. 어딜 도망가요? 아니 그래서 그때 한동훈이 언더 73 뭐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네. 한동훈 73년생인가요? 73년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자기보다 어린 사람들끼리 뭘 해보자 새로운 바람을 일으키자 뭐 주장한 것 같은데 민주당에도 이런 흐름들이 좀 있습니까? 실제로 뭐 예전에 제가 이제 초선일 때 그 당시에 70년대 학번들 모여라 이렇게 해서 서태지 세대 이래서 전국을 다니면서
뭐 토크 콘서트 같은 것들 하고 했었는데 네, 네. 뭐 뭔가 좀 세력이 된다든지 뭔가 큰 반향을 일으킨다든지 이렇게 못했어요. 이게 고민이 있었는데 고민이 있었죠. 그때도 사실은 70년대생들이 뭔가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10년 전에도. 그때 제 기억에 예. 지금 뭐 강훈식, 박용진, 맞아요. 뭐 이재정, 이은경, 이재정. 그래 많았어요. 네, 많았어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그 뒤에 맞아요. 국회에 들어오셔서 김용민, 이탄희가 들어왔고요. 그치 김용민 이탄희가 있었죠. 아 그러네. 그다음 요즘에 이제 장경태 그 약간 낮아지면 장경태, 김남국 있었고 우리 저 김상욱이 들어왔고 네. 많이 알려진 분들이 되게 그런 분들이죠. 네. 지금 얘기 우리끼리 좀 모여요. 밥 사달라는 거야. 밥 사달라는. 막상 모이자고 해놓고 보면 안 모여요. 그게 모여야 되는 거 아니야? 근데 다들 바빠요. 그러니까 너무 다들 바쁘더라고. 바쁘고. 근데 이게 단순히 나이로만 끊어갈 문제는 아닌 것 같고 뭐 하여튼 공통점이 있어야 되고 공통의 지향점들, 목표점들이 있어야 맞아요. 자연스럽게 묶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저도 이제 초선 때 철험에 만들어서 쭉 끌고 왔고 당내에서는 21대 때는 그래도 가장 개혁적인 목소리를 냈던 그룹인데 여기는 나이는 쫙 펼쳐져 있습니다. 그래요. 처럼은 그래. 예. 오히려 나이는 많이 펼쳐져 있죠. 네, 하지만 뭔가 검찰 개혁이라는 중요한 이슈를 해내겠다라고 탁 모이니까 계속 끊임없이 모이고 오늘도 철험에 모임이 있는데 그렇게 목소리를 계속 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처럼에 하면 김용민, 뭐 최강욱 몇 분만 딱 떠오르는데 민영배 막 이런 분만 했는데 저도 최근에 만난 뭐 강민정 전 예, 의원, 맞아요. 문정복 의원, 정보. 유정주, 뭐 네. 민병더. 민병 굉장히 최혜영. 많아. 네. 맞아요. 최혜영, 네. 맞아요, 많아 진짜. 많았어요. 김상우 의원님은 잘 어울리세요? 네? 지금 여기 이제 민주당 쪽에 와서 네. 제일 잘해주는 의원이 누굽니까? 주민이 형이 잘해줬는데 요새는 저한테 별로 관심 없어진 것 같고요. 용민이 형도 제가 국민의힘 있을 때는 밥 자주 사주시더니만 막상 이제 잡은 물고기 되니까는 이제 네가 밥 먹어라 하시는 것 같고 좀 털어져 있어요. 자주 보자. 자주 방문하겠습니다. 아니 진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데 약간 생각이 좀 비슷하거나 바라보는 시각 이런 게 좀 그 비슷한 나이대 꼭 그런 건 아니잖아요. 비슷한 나이대라고 생각이 꼭 같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근데 어떻습니까? 좀 그 586 세대 윗선배들하고 좀 차이점 이런 게 확실히 느껴지시나요? 뭐 저는 사실 이것도 뭐 되게 개인적인 느낌이라서 네. 정확한 거 아닐 수도 있는데 586 선배 중에 맏형격인 분이 우상호 의원님이신데 그렇죠.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해주신 얘기가 있어요. 586의 한계에 대해서 본인들이 쭉 이제 지내오면서 느꼈던 것에 대해서 네. 이제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거는 뭐 586 분들의 얘기니까 제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586은 그동안 이제 정치권에 들어와서 누군가를 어떤 자리로 올려보내거나 만드는 데 집중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렇죠. 실무 역할을 다 그렇죠. 했죠. 뭐 노무현 참모. 대통령 만든다든지 예. 김대중 이렇게 한다든지 그렇게 했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실제로 어떤 곳에 가게 되면은 이제 그 공으로 여러 가지 역할을 맡으면서 일들을 해왔다. 예. 정리해서 얘기하면 스스로 빚을 내기보다는 누군가 빚을 내게 만드는 역할에 집중해왔다. 그런 느낌이 드네요. 반사체 정치다라고 네. 본인이 이제 좀 평가를 하시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 70년대생들 이하 세대들에게는 반사체 정치하지 말고 스스로 좀 빚을 내는 정치를 좀 했으면 좋겠다. 발광하는. 예, 힘들어도 발광한다니까 상당히 욕을 하시는 것 같은데 예, 발광하는 이 약간 그런 주문을 저한테 하신 적이 있어요. 야 중요한 말이에요. 네. 중요한 말이에요. 맞아. 그러니까 586이 그렇게 화려하게 많은 분들이 민주당의 주축으로 있었지만 실제 대선 후보를 본선에 진출을 못 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 그쪽에서 하신 분이 아니시잖아요. 정통 뭐 학생운동 출신은 아니시잖아요. 그런 면이 느껴지네, 진짜로요. 뭐 자기가 나름 회한 담긴 그런 평가다라고 하면서 저한테 얘기해 주셨으니까 어느 정도 부합한다고 봅니다. 김용민 의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좀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첨언하면요. 실제 민주당 내에서는 그 소위 말하는 운동권 세대 운동을 하셨던 그 586 선배들이 주류입니다.
아직까지도 줄이. 네. 엄청난 줄이죠. 가선도 줄이지만 새로 들어오는 초선도 줄입니다. 맞아. 초선도 예, 있어. 예. 오빠들이 많으신 거예요. 진짜예요. 많아요. 그게 지금 우리 당의 현실이에요. 그러면서 항상 이제 저 만나면 제가 이제 통통 튀니까 저한테 예. 만나면 그 얘기 하더라고요. 니들 세대가 치고 올라와라. 586이 이제 그만할 때 됐다. 그 얘기 공감합니다. 치고 올라라는데 뭐라 했는지 압니까? 직접 치고 올라지 우리 비켜줄 생각은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비켜주진 않을 테니까 경쟁해서 치고 올라와. 왜냐하면 지금 이렇게 예를 들면 초선에 아까 586 세대들이 있다고 하잖아요. 네. 그분들이 이제 초선이거든. 초선이죠. 네. 제수 삼석까지 하고 싶거든. 그렇죠. 아니 그건 뭐 당연한 얘기고.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한 얘기인데 경쟁해서 당연히 이제 뭐 치고 올라가야죠. 그걸 우리가 비켜달라 이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뭐냐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586 그룹들의 이 집단화돼 있고 서로 상호 끌어주면서 뭐 이렇게 뭐가 이슈가 있거나 자리가 있거나 하면 자연스럽게 새로 진입하거나 하는 586한테 자연스럽게 자리가 또 넘어가요. 그러니까 그 아래 세대들이 뭔가를 할 기회가 잘 제공이 안 되는 거예요. 경쟁을 해서 뚫고 와라라고 하는데 평평한 링은 아니에요. 그렇지. 경쟁의 기회가 안 생기죠.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님이나 저나 할 게 없으니까 최고위원 도전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진짜 아무것도 안 시켜주고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당원들의 선택을 받는 거 아니고선. 한풀이 방송이다. 한풀이 방송. 너무 억울해할 필요는 없긴 한데 제가 이제 초선이 됐을 때 예. 그때 저희가 123석이니까 초선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예. 그러면 초선들 중에 대부분이 한 번씩 거쳐간다는 원내 대변인이나 원내 부대표를 안 시켜주는 거예요. 오. 막 튀니까. 예. 그래서 최고위원 나갔어요. 아무것도 안 시켜줘서. 그때 수석하지 않았어요? 수석했었어. 또 김용민 의원이 수석하시고. 수석했죠. 네. 김상호 의원은 언제 수석하시나? 근데 좀 진짜 좀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늘 하는 얘기인데 예. 기득권 연대 의식이 생겨버리는 순간에 이게 정말 이 기득권 연대라는 게 불공정이고 부패로 직결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생기지 않도록 늘 경계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저는 뭐 국민의힘도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두 당을 비교해 보면 역설적이게도 좀 젊은 새로운 세대가 치고 올라오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건 국민의힘이 더 활발해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민주당이 안주할 문제가 아니라 그러니까 분명히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에는 국민의힘보다 민주당이 훨씬 더 젊은 당이 맞죠. 근데 2025년 지금은 어떤가 그렇게 단언하기 힘들어요. 맞아요. 그건 그건 맞습니다. 분명히 단언하기 힘들고 예. 뭐 여러 가지 이유는 있었지만 어쨌든 국민의힘에서는 김용태 의원이 비대위원장을 맡기도 해요. 그죠? 예. 그리고 선배님 형님도 말씀하셨지만 저도 국민의힘 있을 때 뭔가 당직 많았는데 민주당 오니까 한 개도 안 주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좀 웃자고 하는 얘기고. 그러니까 좀 불공정이라고 하기까지는 힘들지만은 힘을 가진 분들끼리 친하게 지내고 우리끼리 먼저 이렇게 해버리는 순간에 사실 새로운 사람들한테 기회를 받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래서 사실은 저는 뭐 여론조사 하는 입장에서 보면 40대 지지가 우리가 가장 세거든. 50대도 맞아요. 세지만 가장 40대 제일 세. 네. 그러면 그만큼 40대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많아져야 하거든. 그게 상식이거든. 그렇죠. 민주당은 4050 사실은 지지 기반이 가장 센 정당이거든요. 솔직히. 근데 맞아요. 50대 후반, 60대 초중반 이쪽이 많은 거야. 50대 초중반도 그렇게 많지 않고 초반도 많지 않고 맞아요. 압도적으로 50대 중후반 60대 이런 분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좀 사실 젊어져야 돼. 내용적인 측면은 안 그렇지만 적어도 세대라는 생물학적 연령으로 보면 이제 김상호 의원이 말한 대로 국민의힘이 좀 더 젊죠. 도전하거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리고 그 집권 전략 자체가 이준석이 깔았지만 세대 포위 전략을 실제로 구사했고 그게 여전히 유효하다고 믿고 있거든요. 맞아요. 어르신 세대는 자기들 지지 기반이 세니까 2030만 흔들면 된다. 그러면 2030의 유망주들을 대거 발탁을 해야 한다. 당연히 그쪽으로 국민의힘은 갈 수밖에 없고 그걸 신경을 썼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부분에 있어서 신경을 좀 덜 쓴 측면이 있어요. 근데 앞으로는 좀 이건 개선을 해야 합니다. 네, 맞는 얘기고. 좀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많이 좀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럼 제가 그렇게 부를게. 30대, 40대 초반 이런 의원들하고 좀 잘해 주십니까? 우리가 586 세대한테 약간 치였는데 그 밑에 한참 후배 30대 의원들 전용기 막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소영, 모경종. 모르겠어요. 저는 나름 이제 네.
다들 바쁘기도 하지만 나름 밥도 먹자 그러고 술도 먹자 그러고 그래요? 뭐 고민 있을 때 고민도 좀 들어주고 그러는데 이제 아까 이제 김용민 의원이 말한 것처럼 뭔가 공통의 추구 사항이 있어서 네. 그걸로 힘을 모으고 막 이랬던 경험 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좀 아쉽고요. 그렇죠. 네. 저도 뭐 챙기는 거 기준으로는 잘 챙긴다고 그쪽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그쪽은 아닐 잘 수도 있어. 챙겼는데 잘 챙긴다고 하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들이 있죠. 예를 들면 방금 이소영 의원도 얘기 나왔는데 이소영 의원은 항상 저랑 생각이 달라요. 항상 다른 길을 가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만 가끔 맞을 때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이소영 의원이 먼저 이제 주장 뭐 경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은 저랑 또 맞는 것들이 있거든요. 예, 예. 그래서 그런 것들을 먼저 치고 나가면 제가 야 그거 나도 적극적으로 뒤에서 응원하고 도울게 동의한다라고 막 응원도 많이 해줍니다. 근데 이제 이소영 의원은 제가 검찰개혁 추진하면 또 반대하죠. 그분은 초선 때부터 좀 그거는 일관성이 있어. 네, 검찰 항상, 문제에 네. 굉장히 소극적이야. 검찰 사법 하여튼 이 법조와 관련돼서 우리나라의 가장 썩은 부위를 도려내는 것에서는 약간 좀 보수적이긴 네, 해요. 뭐 저 남편 영향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약간 그건 뭐- 그래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법조 생활을 했던 사람 그리고 이제 기득권층으로 올라온 사람들은 비슷한 입장들을 갖거든요. 그거 자체가 싫을 수도 있지만 그것 때문에 뭔가 문제가 돼서 다른 경제 이슈나 민생 이슈나 외교 이슈가 거기에 묻힐까봐 전략적인 정무적인 판단을 하는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간 저는 단순히 나이로만 뭐 정할 건 아닌 것 같고 물론 이제 외부에서 볼 때에는 국민들께서 보실 때에는 저 당이 젊어지고 있다라는 것도 되게 중요한 네. 포인트이긴 한데 네. 그것도 중요하지만 생각이 계속 젊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생각이 네. 걸리면. 정책도 네. 젊어야 되고 맞아요. 그런 네. 것들을 쭉 이어가야죠. 뭐 우리 대통령께서 지금 하시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나 이런 행보들이 저는 젊게 느껴지거든요. 그게 예, 맞아요. 예. 예, 올드하거나 고리타분하게 전혀 맞아요. 느껴지지 되게 않습니다. 유연하고 예, 네. 사실은 그게 젊다는 건 거의 유연성이 저는 있다고 보는데 우리 정치인들도 586 선배들도 그런 유연성을 가지고 저희랑 같이 하면서 뭔가 함께하면 그게 또 새로운 정치 만드는 거죠. 우리 민주당의 가장 강경파 이미지가 강한 우리 김용민 의원께서 유연성을 얘기하니 깜짝 놀란 분들 많이 계실 제가 텐데 얼마나- 유연한 분입니다. 이분이. 용민이를 봤을 때 그리고 뭐 저에 대해서도 원칙에 대해서 양보를 안 할 뿐이지 뭐 유연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저희들도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예, 고민 끝에 어떤 결론에 다다르고 이게 맞다고 생각하면 그걸 지키려고 하는 거지. 그 유연하지 않다 이런 건 아니거든요. 네, 네. 예. 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제가 이 예.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586 분들이 반사체 정치 죄송한 말씀이 이 반사체 정치의 핵심이 어떤 확고한 방향성이 없다는 의미도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남이 비추는 대로 비추는 거니까 확고한 방향성이 없다는 거고 오히려 그래서 젊은 세대들은 조금 자기가 갖고 있는 고민들을 조금만 희미하지만 그래도 빛을 내는 정치인들이 많아요. 그런 면에서는 뭐 바깥에서 보면 딱딱해 보이긴 하지만 그 빛을 내는 과정 자체가 그냥 난 선언적으로 이거야가 아니라 토론도 하고 뭐 하면서 만들어진 원칙들과 방향이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이제 뭐 우상호, 임종석, 뭐 송영길 이런 분들이 쭉 있었잖아. 이인영 뭐 이런 네. 분들이 있는데 흔히 말하는 586 세대 중에 특히 이제 학생 운동에 정점이 있었던 분들, 흔히 말하는 전대협 뭐 의장을 했던 이런 분들이 이제 586의 상징적인 인물로 보여졌는데 사실은 최근에 이제 뭐 정청래 당대표도 등장을 했지만 사법개혁, 검찰개혁, 언론개혁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개혁 문제에 대해서 입장 차이가 있었어요. 보면 이제 그러면서 당원들과 지지자들이 볼 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강단 있게 대처하는 분들이 오히려 진짜 김용민, 뭐 추미애, 정청래 뭐 이런 분들이 박주민 이런 분들이 생각난단 말이야. 네. 그러니까 오히려 과거에 전대협 의장하고 뭐 이랬던 586의 중심을 자처했던 분들에 대해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이 사실은 큰 역할을 못 하셨어. 물론 장관도 하고 뭐 다 했지만 원내대표도 했지만 대선 후보로서 등장은 저는 못했다고 봐요. 그러면 앞으로의 과제는 뭐 아까 얘기했던 생물학적 나이로 뭐 뭉치고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사실은 어떻게 중심을 세우느냐. 우리가 앞으로 대한민국을 이끌어가는 데 있어서 대한민국 정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데 있어서 이 40대 50대 이 젊은 그룹들이 얼마나
중심을 잘 세우느냐. 그리고 그것이 사회적으로 울림을 줘서 그 사람 중심으로 뭔가 한번 해보자. 우리끼리 한번 해보자. 이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일 거라 저는 보거든요. 지금 그 과정에 거의 온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 계신 분들이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고 아까 장경태 의원도 마찬가지로 젊은 그룹들이 이소영 의원은 또 경제 쪽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세우고 있고 또 밖에는 뭐 이탄영 의원 같은 분들도 계시고 그래서 희망이 있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자, 그리고 한동훈은 근데 왜 저 국민의힘에서 그게 또 실패했다고 보십니까? 언더 73 뭐 해보자 막 이랬잖아요. 뭐 제일 중요한 게 그거 같아요. 뭐냐하면 정치인이 가져야 될 시작점이 어떤 나라를 만들고 싶다, 어떤 정치를 하고 싶다, 본인이 지향하는 가치, 정치 가치가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 가치가 국민들과 국가를 위한 이익을 국민과 국가의 이익을 위한다는 방향성도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뭐 제가 본 부분에서는 그런 부분이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한동훈이 중심이 돼서 뭔가 하는 데는 한계가 분명히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저는 국민의힘에 있을 때 젊은 정치인들 괜찮은 분들 많이 봤어요. 예를 들어 박상수 대변인 이런 사람도 참 괜찮은 사람이거든요. 네. 또 이제 지금 뭐 세종시에 있는 젊은 또 친구 있어요. 이런 친구들도 다 원외에 주로 많이 포진해 있긴 한데 되게 깨어 있고 되게 열심히 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네. 대화도 잘 되고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친구들이 국민의 원내로 들어오지는 못하고 원외에 좀 포진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아마 이런 친구들이 어느 정도 힘을 받는다면 국민의힘도 많은 변화가 생길 수도 있겠다는 그러니까 영남에서 생각입니다. 자리를 비켜주지 않으면 그분들이 들어올 자리가 별로 없잖아요. 솔직히. 영남 쪽에는 많이 없고 도리어. 그러니까 왜냐면 그게 당연히 그렇게 된다니까. 영남은 텃밭인데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 비켜주겠냐고. 뚫고 나가기 쉽지 않지. 근데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 언더 73은 주로 이렇게 원내보다는 원내. 그때 원내는 없었죠. 다 원외. 원외 중심으로 움직이다 보니까 한계가 또 있었던 것 같아요. 국민의힘은 아무래도 원내 정당이 원내 힘이 다 모이는 구조거든요. 근데 한동훈은 별로 미래가 안 보이죠. 그렇죠. 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동훈이 실패한 건 구조적인 문제보다 개인적인 문제라고 봐요. 보여준 게 없거든요. 맞아요. 아 보여준 건 이거 있죠. 그러니까 한동훈은 과연 무슨 정치를 하려고 하는가? 네. 아까 이제 김상우 의원도 말했지만 한동훈이 꿈꾸는 나라는 어떤 모습이에요? 이게 없어요. 없어. 네. 그거 다른 사람 정치할 수가 없는 비판하고 거죠. 비난하는 거에만 집중하지. 그러니까 이준석이랑 그건 괴를 같이 해요. 깐죽의 대명사. 이준석도 자기가 뭐를 하겠다라는 얘기는 거의 없고 누가 나쁘다. 뭐가 잘못됐다 이 얘기밖에 안 하거든요. 맞아요. 항상 네. 하겠다는 게 없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준석도 뭐 어떻게 보면 당대표까지 되면서 나름 선전했지만 그 이유가 잘 안 보이는 게 이런 것들이죠. 네, 좋습니다. 광고 하나 하고 토크 지방선거 얘기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보험 체크 영상 광고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0년간 매달 20만 원씩 꼬박꼬박 보험 넣은 김호구 씨. 40줄에 처음 병원 신세를 졌는데 과연 그 보장 금액은? 꼴랑 100만 원이요. 왜 이렇게 실망스러운 겁니까? 제가 뭘 잘못한 겁니까? 보험 손해보지 마세요. 최고의 전문가들이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보험으로 맞춤형 리모델링 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마이보험 체크하세요. 검색창에 마이보험 체크. 네, 진보 유튜브에 오랫동안 광고해준 아주 소중한 상품입니다. 마이보험 체크. 누구나 뭐 보험 들 때 고민이 되죠. 주변의 권유로 많이 보험 가입 하셨을 텐데요. 새로운 보험 상품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럴 때 전문가의 손길이 좀 필요하죠. 마이보험 체크는 보험 전문가들이 무료로 상담해주는 그런 상품인데요. 각 회사의 장점들 이런 걸 환히 꿰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적의 길라잡이 역할을 해주는 상품이 바로 마이보험 체크입니다. 마이보험 체크는 상담 대비 계약 체결률은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평균 25% 수준이지만 만족도는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주변에서 권유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죠. 마이보험 체크는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에 등록된 보험 대리점 소속입니다. 홈페이지는 한글로 마이보험체크.com, 전화는 1800-7917. 보험 드실 때 마이보험 체크 꼭 기억하시고 문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이번에 두 번째 광고 간단히 하고 토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박 114 대리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음주운전 하실 때 그래도 술자리 하더라도 국회의원들께서는 수행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런
뭐랄까 음주운전으로 인한 불미스러운 일은 생기지 않을 것 같아서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이제 일반 직장인들이나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술 한잔 하다가 잘못하면 큰일 날 수가 있거든. 운전 문제. 계속 이런 것들이 터지죠. 대리운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대리운전 할 때 믿고 쓸만한 데가 어디지 늘 고민이에요. 그럴 때 자신 있게 소개해드린 제품이 바로 대박 114 대리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대리운전 기사님 100% 실명 확인이 가능하고요. 보험 가입을 통해서 믿고 안전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만약 차량 운전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가 있을 수 있잖아요. 아니면 교통범칙금을 뗄 수가 있는데 이럴 때 100% 보상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보내주신 성원과 사랑에 감사드린 마음으로 대박 114가 준비한 이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벤트 링크가 저희가 댓글로 올라갈 텐데요. 이벤트 링크를 통한 대박 114 대리 앱 신규 설치 시에는 메가커피 100% 제공을 합니다. 고정 댓글 및 더보기에 있는 이벤트 링크를 접속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설치를 반드시 필수하셔야 하고요. 마켓에서 검색한 후에 설치하면 지급되지 않으니까 꼭 이벤트 링크를 접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대리운전 사용 내역이 한 번이라도 있는 기존 사용자가 친구에게 앱을 추천하거나 추천해서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건수에 제한 없이 추천 건마다입니다. 하나 할 때마다 메가커피 쿠폰을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천 받은 사람도 메가커피 쿠폰을 지급해 드린다고 합니다. 5명을 추천하면 교촌 치킨 세트를 추가로 지급해 드린다고 하니까요. 많은 분들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늘 지급했던 사용 가능한 10,000원 적립해주는 그런 기능은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용 혜택이 푸짐한 대박 114 대리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방선거 얘기 이제 들어가 봐야 할 것 같은데. 광고도 잘 하시는데요. 이게 늘었어. 힘들어요. 먹고 살기. 힘들어. 자, 지방선거 뭐 중요성이 뭐 다들 아실 것 같고. 근데 이런 나는 극단적인 생각을 하게 돼요. 뭐냐면 민주당이 상당히 우세할 거라고 전망은 되는데 만약에 국민의힘이 선전을 해서 뭐 대등한 싸움을 벌였다. 이러면 전국 자체가 완전히 바뀔 것 같거든요. 바뀌겠죠. 그러면서 정말 이재명 그 대통령을 끌어내리려고 온갖 수를 다 쓸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봐요. 어떻게 느끼십니까? 지방선거? 뭐 사실 지금 지방선거를 전체적으로 조망했을 때 정치적 의미는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권 초기에 정권에 대한 판단, 국민들이 어떻게 하느냐 이렇게 다가가겠죠. 그래서 심판론.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이제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압승하지 못한다면 이재명 정부 잘 못하는 거다 이 이야기를 더 하면서 네. 전국이 굉장히 불안정해질 것 같아요. 네, 그럴 것 같죠. 뭐 저도 동의하는데 그 관점에서 서울시장 선거가 사실 굉장히 돋보이는 중요한 선거가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또 한편으로는 지방선거가 우리가 아주 중요해서 반드시 이겨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정책이나 국회 돌아가는 포커싱이 지방선거에 맞춰지면 진짜 위험합니다. 우리가 항상 21대 때도 선거를 막 계속 져왔던 게 뭐 총선 빼고 져왔던 게 그 선거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끝나고 나서 우리가 국민들께 약속했던 걸 어떻게 지키려고 하느냐, 선거의 효용성을 어떻게 보여주느냐 여기에 대한 고민이 적었고 실행이 적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계속 밀렸던 건데 지금도 선거만 생각하면 검찰개혁 뒤로 빼자. 예를 들면 사법개혁 지금 하면 안 돼. 언론개혁도 지금 하면 안 돼.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결론이 나거든요. 그리고 의총에서도 그런 발언들이 나오기 시작할 겁니다. 이제. 실제 한 번 또 정말 황당한 발언이 한 번 나온 적도 있지만 뭐라고는 얘기 안 하겠습니다만 말도 안 되는 발언이 한 번 나온 적도 있었어요. 근데 하여튼 그런 발언들이 이제 조금씩 나오기 시작하면서 당이 지금 해야 될 과제들을 뒤로 미루기 시작하면 그건 안 되죠. 오히려 지방선거에 불리해진다. 그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할 걸 하면서 국민들께 그 정치적 평가를 받아야 될 때이다. 책임 정치지, 책임 맞습니다. 네. 근데 당이 거꾸로 갈까 걱정이에요. 그런 부분은 이제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그런 예를 들면 선거 때문에 영향 주니까 이거 미루자 이런 여론이 꽤 있었던 건 알고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달라진 게 사법개혁도 지금 원동력이 힘을 얻게 되는 원동력이 뭡니까? 국민적 지지와 관심이거든요, 사실은. 내란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느낀 게 있잖아요. 그리고 검찰공화국을 우리가 3년을
건너온 거 아닙니까? 뚫고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런 걸 보면서 검찰 개혁하겠다는 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이고 이거는 뭐 선거에 지장이 있어? 아니 우리 감수할게 이런 입장이지만 제가 여론을 보면 선거에 영향 없어. 오히려 잘했을 때 박수를 칠 거야. 야, 힘 모아줬더니 힘 실어줬더니 민주당이 일 제대로 하네. 그렇지만 이것만 하면 문제가 있는데 대통령이 경제 민생 외교 안보를 잘 챙기고 있거든. 맞아요. 사실은 이두 바퀴가 같이 굴러가기 때문에 효능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뭐 김영민 의원 앞으로 그런 누가 발언하면 살짝 기뜸을 해주세요. 누가 했는지. 근데 제가 기우는 아니고요. 실제 그런 움직임이 생길 겁니다. 그러니까 당내에서는 적어도 지지층에서는 말씀하신 저는 확고한 흐름이 만들어진다고 보는데 당내에서는 반대 흐름이 이미 있어요. 이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흐름이 앞으로 좀 더 당내에서 표출화될 가능성이 높아서 네. 그것을 잘 이제 누르면서 가야죠. 네. 자,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 박주민 의원은 얼마 전에 경향신문인가요? 인터뷰에서 인터뷰를 출마 해서 의향이 있다 서울시장 그거 출마 분명히 의향이 했어요. 있다라는 말씀을 분명하게 드렸죠. 아니 그리고 뭐 박주민 의원은 지난 지방선거 때도 원래 준비를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셨잖아요. 사실은 많은 분들이 잘 기억을 못 하시는데 3년 전에 이제 제가 출마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도전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예. 근데 그때 검경 수사권 2차 조정, 예. 그러니까 두 가지 범죄로 검찰이 직접 수사 범위를 줄이는 과정을 담당하고 있었던 법사위 간사였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사실상 경선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없게 됐죠. 토론회 2번에 다 제가 못 가고. 그때 기억나. 그때 송영길 예, 대표가 결국 서울시장으로 나섰죠. 그때 뭐 후보 간 토론에 잡혔는데 저는 법사위 일정이 잡혀서 법사위 해야 되고 기억난다니까요. 그다음에 정책 관련된 영상 찍는 시간인데도 그때도 못 가고 이러면서 사실상 접었죠. 접고 그때 접을 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다시 도전한다. 그때 송영길 김진애 김진애 두 분이었죠? 두 분이 최종적으로 야 그런 거 보면 법사위 간사가 이 지방선거 도전하려면 굉장히 너무한 사람이 많네. 힘들어요. 그때 아픔이 생각나네. 그때도 제가 그때도 빨리 검찰 어떻게든 개혁이었죠. 좀 하고 해보려고 그랬는데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리고 근데 더 황당했던 건 그렇게 이제 그때 김영민 의원님도 계셨는데 네. 애써서 그나마 불만족스러웠지만 2대 범죄 중으로 네. 두 가지 범죄로 줄이고 그다음에 중 대통령이 정하는 걸로 본회의 어떻게든 올렸어. 예. 지도부하고 막 싸워서. 예. 근데 그걸 본회의에서 홀라당 등으로 바꿔서 맞아. 그러니까요. 그때 굉장히 좀 짜증나고 그때 화났었죠. 박병석 국회의장이었죠. 네, 기억납니다. 맞습니다. 이게 네. 잊지 않습니다. 사실 네. 우리가. 김영민 의원께서도 주변에서 권유가 상당히 많으시더라고. 경기지사 나서야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아마 고민들도 많이 하고 계실 텐데 지금 하는 일 때문에 법사 일 때문에 그렇죠. 저는 이제 당장 검찰 개혁이 가장 중요한 이슈이고 이것을 이끌어가야 되는 상황인데 뭐 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경기도지사 도전을 해봐라라는 조언들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도전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내가 왜 경기도지사를 해야 되는지에 대한 충분한 고민을 하고 결론을 내린 다음에 결정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저는. 근데 팬들이 굉장히 많아. 김영민 의원이 야 진짜 제가 예. 지난주에도 한번 같이 노정면 의원하고 3시 행사를 하나 있는데 예. 언론개혁, 검찰개혁, 그다음에 저는 사회개혁 이렇게 했는데 김용민 뜨거웠습니다. 예. 검찰 개혁 이슈 때문에 그랬죠. 가장 또 뜨거운 이슈니까. 왜냐면 또 경기도에서는 아마 워낙 많은 분들이 몸을 풀고 있거든. 지금 뭐 거론되는 분이 진짜 한 많으시더라고요. 10여 명 이상이잖아요. 맞습니다. 진짜 많아요. 다 쟁쟁한 분들이야. 네. 근데 이제 아마 저도 경기도 사니까 경기도 사는 분들은 이재명 대통령이 했던 경기지사 시절 모습을 그리워해요. 임팩트가 있었거든. 네. 그리고 그때는 경기도 산다는 자부심이 있었고 일체감이 있었어요. 지역 앞에도 제일 먼저 있었죠. 실제로 제일 먼저 해서 서울을 안 줄 때 경기도만 줬거든. 맞아요, 맞아요. 야 우리 경기도 너 어디 살아? 그러면 서울 살아 그러면 우리가 쫑구 주고 막 그랬거든. 같이 서울에 직장인들 모이면 서울, 경기, 인천 다 모여서 직장 생활 하잖아요. 그래서 경기도민이 어깨가 뿌듯할 때가 있었거든. 그래서 아마 유권자들은 이재명 대통령과 닮은 사람이 누굴까? 그러니까 일하는 스타일이나 유능함이라든가 개혁성이나 선명성, 그다음에 좀 창의적인 아이디어 이런 것들, 그다음에 공직 혁신, 뭐 장악력 이런 걸 두루두루 아마 검토하지 않을까. 거기에
걸맞는 사람을 찾아낼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여러 분이 워낙 많으니까 굉장히 많은 후보분이 분들이. 10몇 분 눈이 되시더라고요. 엄청 높으시겠네요. 아마 저는 그럴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인지도가 높은 분들도 계시겠지만 오히려 보석을 찾으려고 하는 원석을 찾으려고 하는 그 욕구가 있을 거다. 그래서 도민들이 만들 거다. 당원들이 만들 거다. 저는 그렇게 봐요. 경기도는. 이재명과 닮은 사람이 누구냐. 엄격한 잣대로 들여다볼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그런 의미에서 제가 요새 가끔 듣는 얘기가 뭐 하기 좀 어리지 않어라는 얘기를 가끔 듣거든요. 50인데 왜? 그러니까 제 얘기가 그 얘기예요. 도지사를 또 꼭 찍어서 얘기하는 건 아니고 네. 뭐 예를 들면 뭐 법사위원장이나 아니면 장관 하mel평도 뭐 오르겠잖아요. 그거 하기 좀 어리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아닙니다. 우리 나이를 지금 이게 50이면 문제예요. 네. 과거의 선배들은 이미 50대 다 하셨거든요. 아니면 네. 40대부터 이미 다 하셨어요. 30대, 40대 과거에 보면 이제 진짜 무슨 서울시장을 도전하셨다거나 또는 장관을 했다거나 하는 분들이 계세요. 우리 당에도. 많죠. 그럼요. 많죠. 그럼요. 오히려 요즘이 더 올드해진 측면이 좀 있어요. 예, 네. 지금 뭐 50 정도면 대권 도전하고 그래야 돼요. 그게 상식적인 40대도 대권 도전하고 막 그래야 돼요. 저는 그래야 사실 된다고 맞아요. 이재명 대통령이 삼수하셔서 대통령이 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2017년에 2017년부터 하셨죠. 그때로 치면 2017년 이분이 62년생이니까 62년생이니까 40대네. 40대였을 거예요. 아마. 예. 그렇죠. 그렇죠. 17, 50대인가? 50대요, 50대. 50대, 50, 이니까 50, 55. 55? 예. 55세. 그러네. 55세인가? 맞죠. 예. 62년생. 62년생. 2017년. 그랬네. 김상원 님도 네. 근데 신기해요. 서울 잘 되면은 서울시장님이고 경기도지사님이신 거잖아요. 네. 형님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앞에 제가 몰라 뵙고 지금까지 그 앞에 잘 되면 뭐 어쨌든 이런 거 붙으면 피곤한데 밥은 제가 살게 형님. 지금 그런 상황이야. 잘 되면 잘 보여야지. 어쨌든. 아니 근데 제가 울산은 예. 이야기 듣기로는 3분 정도가 막 하마평에 오르더라고요. 원래 이제 송철호 전 시장님이 이제 그 무죄 받으셨잖아요. 네. 근데 이제 연세가 좀 있으시고 관록은 있지만 그리고 또 이선호 대통령실의 비서관 울주군수 또 하셨던 원래 분 울산 계세요. 시당위원장도 하셨죠. 네, 시당위원장도 네, 하셨고 맞아요. 그리고 이제 김성웅 의원도 본인이 이야기를 하지는 않았지만 시민들이 사실은 이야기를 많이 나오는 걸로 듣고 있고 제 얘기도 나와요? 나오더라고. 그리고 내가 그렇구나. 여러 뭐 대통령실이나 사람들 이렇게 만나서 이야기하면 김상훈 의원 이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또 관심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저 경쟁 뭐 도전하실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울산이 너무나 중요하니까 PK가 왜냐하면 PK가 이번에 서울시장 못지않게 관심이 확 올라왔어요. 특히 부산시장 선거 때문에. 부산시장이. 왜냐면 대통령이 거기 힘을 실어주잖아요. 해수부 얘기도 하고 뭐 북극 항로 얘기도 하고 최근에 전재수 의원이 박형준을 1등 하더라고. 앞서는 여론조사가 나왔죠. 그래요? 나왔어요. 오. 그 조금 앞서는 게 아니라 많이 앞서더라고요. 이야. 그러니까 이제 그러다 보니까 멋지다. 부산이 관심이 올라왔고 그러면 옆에 또 울산, 경남 같은 경우는 창원, 김경수 다 지사가 올라오네. 도전할 가능성도 있잖아요. 현실적으로 보면. 그러면 이제 울산 이게 같이 패키지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그 호흡이 서로 맞을 사람이 누구냐는 측면에서 또 김상훈 의원도 굉장히 이 관심 대상 중에 한 분이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고민하십니까? 네? 일단 저 아무것도 저한테 얘기 안 하시던데. 일단은 근데 울산이 조금 다른 지역과는 다른 좀 특수성이 있어요. 우선은 부울경 통틀었을 때 민주당에 제일 좀 유리한 지형을 가지고 있고 또 시민들이 좀 이런 표현 어떨지 모르겠지만 민주당을 받아들일 준비가 제일 잘 돼 있는 곳입니다. 지난 대선 때도 부울경 중에 제일 높은 지지도가 나왔던 지역이고요. 근데 조금 뭐 아픈 얘기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면 시민들의 기대는 많지만 그 기대를 받아들일 그릇이 준비가 좀 덜 돼 있어요. 저도 뭐 당연히 모자란 사람이고 시민들이 민주당을 받아들일 준비는 돼 있지만 그걸 받을 그릇 준비가 덜 돼 있다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고 또 지형적 특징도 있습니다. 뭐냐면 울산은 북구, 동구 이쪽 지형은 민주당한테 완전히 유리한 지역이고 그렇죠. 네. 반대로 남구, 남구, 을, 중구 여기는 완전 보수세가 강하고 또 울주도 상당한 인구를 가지고 있는데 여기도 보수세가 강한 지역입니다. 예. 근데 결국에는 진영 대결로 굳어져 버리면 그래서 밀릴 가능성이 크고요. 또 하나는 또 그런 울산이 되게 다이나믹한 곳이에요. 뭐냐면 예전에 송철호 시장이 그 울산 시장에 되었을 때 울산 시민이 민주당한테 몰표를 다 줬습니다. 그래서 그때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싹 다 민주당으로 다 몰아졌어요. 그때 국민의힘은 시의원, 구의원 비례 몇 개만 건지고 전멸했습니다. 근데 정확히 4년 뒤 어떻게 됐냐? 국민의힘이 시장, 구청장, 군수, 시의원, 구의원 싹쓸이 해버리고 역으로 민주당이 비례 몇 개 건지고 전멸해버렸어요. 원래 그래요. 예, 근데 PK가. 그러면 그때 시민들이 근데 사실 이게 우리 민주당 입장에서는 되게 아픈 겁니다. 뭐냐면 시민들이 민주당을 선택했는데 완전 실망해서 완전 버려버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또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시민들 만나 뵈면 그런 말씀 많이 합니다. 이제 송철우 시장님 그때 시장 되면서 민주당 확 몰아줬을 때는 그때 중앙의 분위기 이제 문재인 대통령 뭐 단성되고 이제 그때 뭐 탄핵하고 이 분위기에 확 몰아졌는데 그때도 마찬가지로 민주당에서 받을 그릇 준비가 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역의 정치가 시민들께 너무 실망을 줘버린 거예요. 네. 그래서 시민들께서 야 안 된다 하고 뒤엎어버린 게 다시 국민의힘으로 확 다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번에 이것도 학습 효과죠. 뭐냐면 시민들 입장에서는 중앙에서 아무리 잘하고 있다 하더라도 지역 정치는 지역 정치인데 지역 정치에서 민주당이 이걸 받을 그릇 준비가 돼 있느냐를 볼 겁니다. 왜냐하면 한번 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사실 우리 간에 아웅다웅할 문제가 아니고요. 정말 체계적으로 저는 그래서 좀 내년 지방선거가 울산은 정말 만만치 않고 쉽지 않다. 상당히 어렵다 네.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당장 구청장 후보들, 시의원, 구의원 후보들 국민의힘보다 무조건 우수하다.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 않아요, 지금. 시민 여론은 도리어 이제는 국민의힘이 더 많은 거 아니야? 말이 더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어려운 선거고 지금부터 체계적으로 좀 준비를 해야겠다는 생각이고 저는 우리 민주당이 울산에서 좋은 성과를 거두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뭐 시의원, 구의원님들 능력이 있는 분들 발굴하고 어떻게 체계적으로 함께 할까를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본인도 뭐 배제하거나 이런 건 아닐 거 아니에요. 저요? 네. 저는 글쎄요. 아직 깊이 내 생각을 해보진 않았는데 어떡할까요? 네. 저는 어쨌든 우리 민주당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시민들이 그 요구가 어떤 건지 바람이 어떤 건지 살펴봐야 하는데 아까 말한 대로 책임 있는 대응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한 발 빼고 있는 게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좋은 자원들을 구청장 후보, 시의원 뭐 이런 자원들을 어떻게 다 확보할 거냐. 물론 시당위원장의 역할이 제일 중요하시겠지만 같이 노력해서 책임 있게 그걸 같이 만들어야지. 그런 면에서는 사실 김상훈 의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나 아까 이제 이야기했던 뭐니 해도 이제 서울시장이 중요한데 오세훈 요즘 계속 때리시잖아요. 네. 좀 그쪽에서 반응이 나오던데. 엄청 뜨거워요. 제가 그때 한번 그 재건축 재개발을 통한 주택 공급이 형편없다, 예. 실적이 별로 없다라고 메시지 냈을 때, 예. 뭐 물론 이제 소문이긴 하지만 예. 비상을 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카톡방이나 대응방을 만들었고, 야. 제가 메시지를 내면은 거의 부시장급 이상에서 메시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근데 나는 오세훈이 그렇게 세 보이진 않거든요. 저도 그렇습니다. 너무 뭐 실수수덩이잖아요. 특히 최근에 이제 뭐 한강 리버버스도 그렇지만 서부간선도로 예, 이제 그 난리 났을 굉장히 때. 심각하거든요. 예. 그 다음에 토호제 관련된 예. 거, 싱크홀 관련된 거, 예. 그 다음에 터무니없는 사업으로 평가되고 있는 서울링 사업 이런 것들 때문에 음. 이제 서울 시민들이 오세훈 시장이 시정을 잘한다거나 서울을 발전시키기에 적합한 사람이라거나 이런 인상을 별로 없어. 네, 많이 버렸어요. 근데 그런 그 느낌을 많이 버렸어요. 네, 근데 민주당의 이제 농객들 네. 보니까 서울이 이제 부동산 문제라든가 세금 문제 과거에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고 또 3, 40대가 많이 빠져나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 쉽지 않은 지역은 분명히 맞아요. 그리고 오세훈이 이미지 정치인으로서 꽤 성공을 했잖아요. 그런 건 분명히 있긴 있는데 사선하면서 지금까지 사선에서 사선했어요. 1.5, 1.5에서 네. 사선을 했는데 사선 동안 뭐 했냐. 최근에 특히 최근 한 3년 동안 뭐 했냐. 이렇게 따져보면 사실 한 일이 없어. 할 일 없어요. 쓸데없는데 예를 들면 뭐 진짜 정작 중요한 일은 별로 신경 안 쓰고 자기 맞습니다. 쇼맨십 이벤트 잘 보이는 거 눈에 보이는 거 그런 쪽에만 신경을 썼던 그런 느낌이 있어서 충분히 해볼 만하고 네. 정당 지지율도 민주당이 많이 앞서요. 그래서 네. 저는 뭐 그 얘기 드리고 싶은데 민주당의 의원들 중에서 그리고 또 뭐 정은호 구청장까지 포함해서 쟁쟁한 분들이 많이 있잖아. 네. 전현직 다 이런 분들이 경선 치러서 거기서 이긴 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능히 이길 수 있다고 보는데 뭐 차출론 막 이렇게 거론한 분들이 있어요. 근데 저는 중량감 있는 인물보다는 오히려 오세훈과 대척점
대척점이 분명히 쓰는 일 잘하는 사람. 네. 저는 쇼하는 느낌이 있거든. 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를 가지고 민주당 내에서 치열하게 경쟁해서 그 속에서 2인분을 중심으로 똘똘 뭉치면 충분히 승산있다. 좀 그렇게 봅니다. 차출설 별로 안 통할 거다. 실제 오세훈이 저쪽 후보가 될 수 있을지는 수사 결과를 봐야겠죠. 수사 결과도 그렇고 나경원 네. 만만치 않습니다. 그리고 오세훈이 저쪽 당에서 그나마 멀쩡해 보이는 거지. 네. 일반 상식적으로는 그렇게 멀쩡해 보이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 본선에 가면 저는 충분히 승산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서울이 그동안 표심의 흐름이 어떻게 보면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좀 보수화됐다라고 볼 수 있는 그런 표심의 흐름이 좀 잡히고 있어서 그 부분이 살짝 걱정이 되긴 하지만 그래서- 인물론에서는 밀리지 않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 민주당도 조금 달라진 대응을 좀 해야 돼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주택 공급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소극적이거나 부정적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 안 알려져 있고 그래서 맞아요. 좀 파격적인 정책들을 좀 과감하게 준비하고 발표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또 서울은 글로벌한 도시가 될 만한 충분한 그런 자질, 뭐 기반이 있어요. 그러니까 오세훈이 지금까지 뭐 했는지 모르겠지만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정책들도 과감하게 내놔야 된다. 이런 거 훨씬 더 민주당이 잘한다라는 걸 내세워야 되고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한 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조만간에 아마 보여드릴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는 사실 경선을 이기면 워낙 경기도 도민들이 그 국민의힘을 싫어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 본선은 별로 큰 문제는 아닌 것 같죠. 뭐 일단 그렇게들 평가들을 하시는데 예. 뭐 저도 그럴 것 같다고는 보지만 선거는 진짜 한치 앞을 모르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 겸손하게 예. 적응해야겠죠. 예. 준비해야겠죠 다들. 네. 근데 진짜 경선이 진짜 치열할 것 같아요. 나는 그래서 지금 뭐 이름 뭐 예를 들면 추미애 의원도 도전 가능성 이야기 나오고 김병주 의원도 좀 생각이 갖고 김용민 의원도 주변에서 많이 추천하고 또 뭐 한준호 의원 뭐 그다음에 염태영 옛날 수원시장 했던 의원 그다음에 뭐 그 저기도 김태년 있죠. 박강원 전 의원 김태년 의원은 화막병 국회의장 쪽으로 있던데. 간다고 그래요? 하는 것 같고요. 박정원님도 박정원 병이 있고 있으시고 원래 강득구 의원님도 약간 생각이 있는 거야. 이현주 의원은 나올지 안 나올지 정확히 모르겠고. 현역도 도지사가 또 있지 않습니까? 김동연 당연히 김동연 지사 있고. 그분을 빼놓고 네, 이제 김동연 이렇게 매운맛, 순한맛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 약간의 그래도 이재명 지사의 매운맛도 겪어보고 또 김동연 지사의 또 순한맛 각각의 다 장단점이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매운맛 쪽에 사람들이 더 선호하지 않나 지금 왜냐하면 경기도가 아까 위상을 좀 높여야 돼. 서울과 견주어서 싸우려면 싸운다는 것보다 경쟁하려면 도지사의 존재감이 좀 살아나야 돼요. 사실은 그래야 정책적으로도 그렇고 위상이 중요하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는 편이어서 그렇죠. 그런 정치적 역량도 필요하고 실제 이제 이재명 정부와 호흡을 맞춰서 그렇죠. 도정을 펼치는 게 상당히 중요하긴 맞아요. 하죠. 호흡이 잘 맞아야 돼. 예, 뭐 서울시도 당연히 마찬가지고 예. 지방 정부가 지금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 쫙 힘을 같이 모으고 예. 호흡을 맞추는 게 진짜 그런 중요해요. 면에서는 보면 김동연 지사 상당히 힘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앙정부 안 맞았지 서울시는 또 오세훈이지. 왜냐하면 그렇죠. 교통정책에 여러 가지 하다 보면 네. 서울시하고 굉장히 호흡이 안 잘 맞았던 맞아야 하거든. 거죠. 안 맞아요. 맞지. 김동연 지사 같은 굉장히 힘들었을 거라고 보여지고 아무튼 서울과 경기 인천 여기는 진짜 민주당이 꼭 승리를 하고 특히 PK에서도 부산, 울산, 경남에서 좋은 성적을 거둬야 돼요.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이제 지방 정부들이 역할을 잘해서 확실히 민주당은 다르구나. 요걸 좀 심어줘야 되고요. 저희가 지금 일 잘한다 말이 나와야 돼요. 예, 제가 다른 분들한테도 좀 얘기를 했는데 지금 저희가 싸우는 상대가 국민의힘이라기보다는 흔히 말하는 극우 세력하고 싸우고 있거든요. 맞아요. 그 광범위한 극우 세력 위에 떠 있는 섬 같은 존재가 저는 국민의힘 같아요. 지금 맞아요. 보면 오히려 국민의힘이 중심이라기보다는. 근데 이 극우 세력들을 철저히 고립시키고 네. 그 규모를 축소시키려면 민주당이 잡으니까 확실히 달라지네, 좋아지네 이런 느낌을 확실하게 국민들에게 드릴 필요가 있어요. 네. 지금까지 이제 추석 특집 방송 이제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끝으로 한 마디씩 말씀 듣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서는 이제 거꾸로 올라오도록 하죠. 김상우 의원님 끝으로 마지막 인사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아이고 갑자기 시켜서 당황했어요. 이제 추석입니다. 정말 즐거운 시간 함께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이렇게 추석을 우리가 즐길 수 있는
이 바탕이 12.3 내란을 우리 국민들께서 극복해 주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감사한 마음이고 또 이제 지방선거 많이 남지 않았는데 정말 국민들께서 믿고 맡길 수 있도록 우리도 더 많이 준비하고 정말 국민들 일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우리 민주당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저도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영민. 네, 진짜 내란을 극복하고 나서 처음 맞는 명절인 것 같고 또 마침 긴 연휴라서 진짜 모처럼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들, 편안한 시간들을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정치는 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해결책을 잘 찾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뭐 외교, 안보, 민생 다양한 분야 우리가 제일 간지러웠던 분야 그 분야에 대해서 큰 활약을 하고 있고 당도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고 있으니 민주당 많이 믿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주민 의원님. 앞선 두 분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란을 극복한 첫 추석입니다. 올해는 그래도 조금 마음을 놓고 보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겠고 그렇지만 여전히 삶은 굉장히 팍팍하죠. 그렇죠, 그렇죠. 이런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시키기 위해서 이재명 대통령님을 포함한 우리 민주당 좀 더 많은 노력, 좀 더 많은 행동들 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저희가 그리고 또 다가온 여러 가지 정치적인 어떤 그런 스케줄에서도 좋은 성과를 거두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보다 더 시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발판들도 하나하나 만들어 나가겠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네, 민주당의 그 40, 50대 정치인들 중에서 적극적으로 좀 뛰고 있는 세 분 모셔서 오늘 추석 특집 방송 해봤습니다. 상당히 든든하죠? 자, 오늘 방송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원이다. 박시영TV.com